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죠. 이번에 쟤들을 586 전체주의 집단을 완전히 날개를 분질러 버려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항상 그래도 잊지 말고 봐야 될 것은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지금 세계가 아주 격변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해도 우크라이나 같은 문제를 거의 자기 문제 삼아서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우주가 한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식의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별로 관심을 많이 표명을 안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세뇌 탈출은 좀 더 세계적 관점, 좀 더 전 지구적 관점, 인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세뇌 탈출을 보다 좋은 컨텐츠로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열렸죠. 이게 이제 5월 22일, 26일 에 걸쳐서 열렸죠. 전주 말까지. 예년에는 이제 이 다보스 포럼이 열리면 러시아의 올리가크들이 잔치판을 벌입니다. 올리가크라는 건 이제 부패 자본주의의 최상류층을 뜻합니다. 러시아의 최상류층을 올리가크라고 부릅니다. 푸틴의 동지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칭송을 하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반드시 젠더 이데올로기, 무한 젠더, 남녀 생물학적 성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악마 내러티브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후 종말론, 그러니까 탄소가 발생하는 화석연료대에다가는 인류 멸망한다, 이런 소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게 그게 다보스 포럼이죠. 글로벌리스트의 잔치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러시아는 초청도 안 됐고요. 첨단 과학기술 유토피아 이야기는 아예 없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시장, 분업, 교환, 금융의 발전.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주목해야 될 것은, 백모가 그러면 글로벌리스트는 반대하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반대 안 하거든요.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도 이미 1904년 그 독립정신에서, 또 1919년 3.1운동 선언문에서 이미 새로운 문명, 세계적 차원에서 엮여서 발전해가는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선진국, 후진국을 다 털어서 최초로 한국과 같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도 세계시장 속에서 수출경제 모델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선배 세대가 다 같이 한 거죠. 박 대통령 혼자 증명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 일은. 그러면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변호한다라는 거는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몰려서 그래요. 글로벌리스트의 본질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닙니다. 글로벌리스트들 등장하기 전에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났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의 식민지가 다 해방이 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에 의해서 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금융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그때부터 된 거예요. 세계화는 그때부터 꾸준히 진행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이 서방, 미국과 서방 자유 세계의 주권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기후 종말론, 그 다음에 무한 젠더, 이런 이야기들이 마구 퍼뜨려진 거죠. 역사 납치 혹은 역사 전복.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노예제와 말하자면은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 이런 이상한 스토리가, 그 말하자면은 잘 나가는 월스트리트라든지, 잘 나가는 록커펠러 재단, 잘 나가는 소로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마구 퍼뜨려졌단 말이에요. 그 추세를 저희가 글로벌리스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글로벌리스트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리즘 자체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꿈꾸는 것과 좀 다른, 옛날부터 진행해온, 뭐 한 7, 80년 전부터 진행해온 세계화의 추세, 그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추세 속에서 번영한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면
이 세계화의 추세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박살을 내는 악마 내러티브를 국제사회의 범털들이 떠들고 그게 우리 금융계, 우리 법조계, 우리 학계, 우리 좌빨 시민판이 입을 모아서 떠들어서 사회가 노골노골하게 녹아버리는 거, 사회를 노골노골하게 뼈를 녹이는 거, 저는 그거를 글로벌리스트 움직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하는 거죠. 아무튼 올해 다보스에서는 할 말들이 없으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화에 대해서 다시 뭐 새삼 변명하는, 자기들이 언제 세계화를 하려고 그랬나? 걔들은 세계화는 이미 자기들이 하거나 말거나 진행된 거고요. 걔들은 세계화에 올라타 가지고 글로벌리스트 음모를 진행한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고 이제 올해 다보스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울한 얘기만 잔뜩 나왔어요. 그래서 소로스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이 오면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키신저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할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소로스는 올해 92살이고요. 소로스가 저거 읽는 것보다 듣다 보면은 무지하게 짜증이 납니다. 키신저는 99살이고요. 저거 키신저가 저 말 읽는 거 듣다 보면 엄청 짜증 납니다. 저는 30초밖에 못 듣겠더라고요. 왜 저런 그 영감님들께서 나오셔서 다보스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나. 한마디로 글로벌리스트의 축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보스가 얼마나 몰려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얼마나 몰려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99살, 92살 영감님들까지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보스 회의가 열리면 평소에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초청이 되고 이 러시아 사람들 중에 이제 러시아 올리가크들 그 졸부들 그 부패 자본주의의 최상류층들이 이제 파티를 많이 열어요. 그 파티를 여는 거를 이 다보스 회의 기간 동안 내내 근사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파티를 엽니다. 그 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집이 그 기간에는 러시안 하우스, 러시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임대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집을 우크라이나의 그 비영리 단체가 그 집을 빌려서 러시안 하우스 중간에 한 줄을 넣습니다. 러시안 워 크라임 하우스, 러시아 전쟁 범죄 하우스라고 이름을 넣어서 전쟁 범죄 전시회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Russian officials used to be very prominent here at Davos, with Russian oligarchs throwing the biggest parties and Russian officials schmoozing with other world leaders at the Russia House, which is right here behind me, a prominent location here on the promenade. Now that Russian representatives have not been invited to the forum, this location has been taken over by a Ukrainian nonprofit. What used to be the Russia House is now the Russian War Crimes House. So let's take a look inside. Excuse me? Can you imagine European country and you have such situation? And this is so it's horrifying. 네. 올해 진짜 다보스 글로벌리스트 파티 축제 개판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연기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리려고 했던 것보다 우크라 때문에 뒤로 미뤄졌어요. 다보스 포럼이. 그리고 규모도 작아졌고 맥도 없고 92살 소로스, 99살 키신저 같은 사람한테 마이크 줘서 졸리는 소리 듣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글로벌리스트들을 변명한답시고 글로벌리스트들의 악마 내러티브 자체, 즉 기후 종말론이나 무한 젠더를 띄우지 못하고 글로벌리즘 현상, 즉 세계의 분업과 교환과 시장과 금융과 지식이 나날이 촘촘히 짜이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그건 자기들과 상관이 없어요. 걔들은 글로벌리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글로벌리즘 현상에 편승해서 그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세계화되는 세상에 의해서 빚어지는 질서를 이 미국과 서방 세계가 약화돼서 노골노골하게 뼈가 녹아서 그걸 UN이나 WHO 같은 글로벌 관료 조직을 앞세워서 이 초초 엘리트들이 뒤에서 쪼물락쪼물락하는 그런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추구했던 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좀 보여드리고 싶으냐. 원래는 이제 한 3분짜리의 하나의 그 꼭지인데 그 꼭지가 쭉 이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서방의 지도자들이
주로 수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에 푸틴이란 괴물을 어떻게 키웠나를 이렇게 스냅샷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꼭지가 있어요. 보다 보면은 가관입니다. 푸틴이란 괴물, 러시아라는 괴물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푸틴이 전쟁을 하자마자 푸틴이 해냈다.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 붕괴. 그런 유튜브를 띄웠는데 그거를 잘못 해독을 하시고 백모가 푸틴이 벌인 러시아 침공을 찬양했다라는 그러한 그 입장 혹은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푸틴이 해냈다란 뜻은 이 빌어먹을 놈의 글로벌리스트 진영에서 키워낸 푸틴이 혹은 푸틴이라 불리는 괴물이 바로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를 지가 나서서 부숴버렸다는 뜻이에요. 한번 직접 보시면은 그 생생한 느낌 보십니다. 먼저 아들 부시가 푸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I found it to be very straightforward and trustworthy. I was able to get a sense of his soul. I wouldn't have invited him to my ranch if I didn't trust him. 나는 푸틴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시가 푸틴을 그 정도로 칭찬을 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를 손안에 이게 아들 부시는 네오콘이잖아요. 러시아를 손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마와 거래를 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9.11 테러가 터졌을 때 9월 11일 테러 2001년이죠. 제일 먼저 부시한테 전화한 외국 정상이 푸틴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부시 아들 부시를 완전히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푸틴은 엄청나게 친서방적인 행보를 취했습니다. 이때 조금 이따 다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영국 수상이죠. 토니 블레어. 토니 블레어가 푸틴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들으시겠어요? The part that Russia has play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the 11th of September has been remarkable. I mean, we have cooperation today that would have been really unthinkable just a short time ago. 네, 토니 블레어도 푸틴을 완전히 끼고 돌았어요. 이게 이제 어느 때냐면 푸틴이 권력에 올라선 게 2000년이거든요. 옐친이 1999년이니까 그렇죠. 1999년 말에 푸틴이 권력에 올라섰습니다. 그 푸틴이 권력에 올라서고 나서 2000년부터 그때부터 완전히 푸틴이 이 서방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쳐요. 이 사람은 스파이니까 이 사람 KGB 출신이니까 완전히 딱 얼굴을 해서 아까 얼마나 그 얼굴이 그 선량해요. 그러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완전히 그 혼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도 어화둥둥 우리 푸틴, 토니 블레어도 어화둥둥 우리 푸틴. 직접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참 이건 또 슈레더입니다. 슈레더도 이 시기죠. 이제 2000년대 초. 슈레더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독일 수상이었죠, 그 당시에. Der sehr freundschaftlichen Zusammenarbeit zwischen Russland und Deutschland, die vermutlich nie so gut war, wie sie jetzt ist Vertrauen. 네. 어화동동 우리 푸틴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이 라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토의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 나토의 실제적인 의장, 나토 의장. 라바슨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I am confident that this new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NATO's members and Russia will now change the world and for the better. 저 어화동동 우리 푸틴 아니에요, 라바슨. 이때 이 무렵에 푸틴이 뭐라고 이 서방에다 대고 얘기하냐면 우리 나토 가입할 수 있어. 우리 EU도 가입하고 싶어. 우리는 인권과 법치를 존중해. 이거는 인류 보편의 가치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국제 무대에서 나토 같은데 업저버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굽히고 들어가요. 이 푸틴이 2000년에 2001년, 2002년, 2003년 요 무렵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토에 가입해서 이제 러시아까지 다 나토 멤버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이는 이 나토의 이 모임을 소비에트 위원회라고 부릅시다. 푸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Поэтому предлагаю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штаб-квартиру НАТО переименовать в Дом Советов. Думаю, что это неплохое предложение. I will declare that to be a joke. 자,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부시한테 사람들이 걱정해서 이 아들 부시한테 물어요. 푸틴이가 믿을 수 있냐? Do I trust him? Yeah, I trust him. 그래서 좋아 죽습니다. 좋아 죽어요. 저러고들 지냈어요. 불과 저게 15년 전이에요. 불과 15년 전에 저러고들 지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공격한 게 2008년이에요. 참혹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했듯이 그때 국제사회가 어떤 걸 했냐. 그때 그루지아 공격에 대해서 2008년 그루지아 공격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세요. Russian heavy guns were firing at Georgian positions inside Georgia. Buildings are burning from the last airstrike, and people are warning that the Russian Air Force may soon be back.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공격하고 있을 때 그 무렵에 저런 식의 국제적인 화기애애한 회의는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서방이 러시아한테 그루지아 그건 너 먹어도 돼. 그거 뭐 침공해도 돼. 이렇게 대한 거 2008년에 간이 붙죠. 그러니까 간이 불 수밖에 없죠. 이 카메론이죠. 카메론이 아마 저 사람이 그 영국 수상이죠. 영국 수상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됩니다. I've brought with me today a big delegation of British business, all with an interest in expanding their trade with Russia. 저 때는 이미 그루지아 공격한 다음이에요. 2010년대라고요. 그런데 뭐 좋아서 죽겠는 거예요. 저렇게 카메론 같이. 아무 원칙도 뭣도 없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랑 같이 짝짝꿍하고 거기서 에너지 들여오고 거기랑 무역하고 하는 거에 다 눈이 뒤집힌 거예요. 한번 직접 보세요. We seek a significant and sensible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 across our continent, and to that end will now be closely interconnected for decades to come. 메르켈이죠. 너희가 그루지아를 공격했던 말든 우린 너희랑 계속 잘 간다 이거예요.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루지아 공격한 다음에요. 근데도 이렇게 말을 해요. J'ai trouvé un homme très au fait de ses dossiers, très calme, très intelligent. 그렇게 멀쩡한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침공해도 그거는 그거고 우리끼리는 잘할 수 있어. 뭐 이 태도예요. 서방 지금 미국과 서방 지도자들의 전반적인 태도가. 오바마도 똑같죠. 오바마도 이 시기거든요. 그루지아 공격한 다음에 오바마가 집권하잖아요. I'm aware of the extraordinary work that you've done 좋아 on 죽네. behalf of the Russian people. 그리고 오바마는 메드베프가 나중에 푸틴이 잠깐 메드베프한테 대통령직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통령 되죠. 헌법 못 고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헌법을 고쳤던가 그래가지고 지금 푸틴이 83인가 되는 2030 몇 년까지 대통령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 황제라고요 이미. 시진핑보다 먼저 황제가 된 게 푸틴이에요. 푸황제예요. 그때 메드베프 만났을 때 오바마가 마이크 꺼진 줄 알고 회의하다가 맨 마지막 헤어지면서 야 요번에 그게 이제 2012년 선거 앞둔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거야. 우리 러시아랑 잘해보자. 너희 내 선거 방해하는 그런 일 하지 마. 많이 도와줘. 어? 이 말 하는 게 마이크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를 침공해도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 침공했을 때 우크라가 이제 2014년 요번이 두 번째 침공 아닙니까? 2014년에 침공해서 그 돈바스 루한스크 지역 일부에다가 조그만 괴뢰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크리미아를 점령했죠. 그때. 요번에는 이제 그걸 튀어나와서 루한스크 전체, 돈바스 전체, 키이우까지 먹겠다 그러고 이제 그 크리미아에서 튀어나와서 케르손 먹고 해서 흑해 연안을 다 석권을 했죠. 그래서 싸움이 붙고 있는 거죠. Breaking news from Ukraine. Overnight, armed men seized control of two government buildings as Putin announces he's sending troops.
2014년에 이미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간 거예요, 일은. 뿐만 아니죠. 2008년 이후로 이 암살이 일반화됐는데 푸틴이 자기 정적에 대한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이것도 다 오케이예요. 별로 러시아 제재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Putin's critics have mysteriously become ill or died. Apparent vicious political assassination of one of President Vladimir Putin's most outspoken critics. A new report about Russian interferenc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Next, a look at how strong the evidence is that points to the Putin government. Former Russian spy is in a critical condition in hospital in Investigators suspect the Kremlin could be behind the incident in Salisbury on Sunday. 그냥 전부 면책받고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저런 괴물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럼 트럼프는 뭐 괜찮았냐? 트럼프도 그 전체적인 관점이 없었어요.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그 우크라이나 주재, EU 주재, 미국 고위 외교관들,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미국 대사, 또 EU 주재 미국 대사가 짜가지고 트럼프 2차 탄핵 시도했었잖아요. 우크라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한 걸로 보이냐면 우크라가 지금 이거 폭약이다 이거야, 폭약.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군사로 그 우크라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너희가 그 헌터 바이든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거 지금 미국 내의 정치 투쟁을 우크라 같은 폭약 위에 얹어가지고 거기서 실마리 꺼내려고 하지 마라. 이거 자체도 골아픈 폭약이니까 뭐 있다고 대통령이 있어. 그러고서 칼 뽑고 친 거예요. 그게 직업외교관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칼 뽑고서 트럼프 탄핵을 시도한 것 자체는 반대하지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었냐 저는 안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성격이 그런 성격이 못 되니까. 트럼프의 한계가 있거든요. 트럼피즘에. 직접 들어보세요. 트럼프가 했던 말을. He says great things about me. I'm going to say great things about him. He's been a leader far more than our president has been a leader. Wouldn't it be great if we actually got along with Russia? Am I wrong in saying that? Wouldn't it be great? I believe that President Putin really feels, and he feels strongly, that he did not meddle in our election. He's not going into Ukraine, okay? Just so you understand. He's not going to go into Ukraine. 저 트럼프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푸틴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저건 뭐에 달렸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석유가에 달렸어요. 트럼프 때는 석유가가 배럴당 40불, 50불 이랬다고요. 러시아의 석유 생산 코스트가 변동비가 배럴당 50불, 60불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변동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감가상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완전히 그 러시아 석유 그 생산 그 파워 그 부를 완전히 쥐어 짰다고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쥐어 짜 놓으니까 전쟁 못 일으키죠. 그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식의 에너지 정책을 쓰면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 침공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에너지 초저가 석유를 초저가로 유지하는 거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그리고 그것과 석유가 갑자기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우크라 견제, 러시아 견제 혹은 좀 큰 그림이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큰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입장이 저는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텍사스에서 우발든가 뭐 거기서 이제 그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 총격 사건이 있은 직후에 휴스턴에서 National Rifle Association 미국 총기 협회가 이제 큰 그 행사를 열었어요. 그 행사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이런 식의 연설이라고요.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를 지원할 돈이 있으면은 그 돈 쓰면은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총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왜 앞에 걸 얘기하냐고. 왜 앞에 것.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를 쓸 수 있으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문장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어감이 뭐가 되냐면 우크라이나에 뭐하러 그 돈 쓰냐.
러시아가 잡아먹던 말던 그냥 내버려 둬라고 답 없는 데다. 라는 게 실제로 지금 트럼프 진영의 뉘앙스예요. 그렇게까지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은 못해요. 그러나 터커 칼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고립주의 그 분위기가 아래 깔려 있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네오콘도 아니고요. 또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글로벌리스트 좌파 민주당 바이든도 아니에요. 저건 우크라 국민이 판을 벌려가지고 다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보스까지 망치면서. 의지의 싸움이에요. 의지. will. 우리 목숨 내놓고 러시아랑 싸울 테니까 우리 죽는 꼴 보든지 그거 차마 못 보겠으면 무기 질러. 살벌합니다. 제가 이게 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자, 먼저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부터 일어난 일을 좀 살펴보죠. 그 전에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브레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이든 정부의 브레인들은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1, 2주 안에 평정돼 버린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평정이라 정복된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괴뢰 정보가 쓴다. 그러면서 굉장히 집요하고 많이 죽어가는 특히 도시 쪽에 무장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굉장히 탄압적인 괴뢰 정부 아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아주 처절한 도시 게릴라성 무장투쟁이 산발적으로 전개될 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괴뢰 국가가 될 거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 경제 제재 때리고 유가는 고공행진하고 오일 카르텔은 돈 벌고 이런 상태로 몇 년 갈 수 있다. 이게 예측했던 그림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짬짬이로 고유가로 해먹는 거죠. 미국 쪽에서는 또 서방에서는 오일 카르텔에 해먹고 러시아 쪽에서는 유가 올라갔으니까 돈 땡길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 하는 척 마는 척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굉장히 참혹한 그 도시 게릴라 같은 저항 게릴라들이 괴뢰 정보를 상대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나 단말마적인 그런 저항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가 묻어 나와요. 해설에 묻어 나와요. 서양의 베테랑 기자들의 해설에 논평가들의 해설에 쟤들이 저 그림 그렸었구나. 저렇게 갈 거라고 예측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냐면 정부가 안 무너지고 정부가 나서서 정규군을 조직해가지고 국가 대 국가로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분기탱천에서 일어났으니까. 자, 이러면은 제가 자꾸 글로벌리스트 좌파도 끌려 들어갔고 고립주의도 끌려 들어갔고 네오콘도 끌려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네오콘 입장에서는 현지 정부가 나서서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건 네오콘의 프레임워크에는 없어요. 네오콘은 미국이 가서 경찰국가 하면서 다 평정해야지. 글로벌리스트 좌파는 아까 말한 그런 그림, 그런 지옥도가 펼쳐지는 상태에서 뭐 명분 세우면서 뭐 러시아 경제 제재하는 척하면서 약간씩 돈이나 간단한 무기로 게릴라들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불씨 조금 계속 유지해주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역할 분담해서 악역 선역 분담해서 러시아 악역 맞고 자기도 선역 맞고 오일 카르텔은 돈 벌고 러시아도 석유로 돈 벌고. 지금은요, 저거 전쟁 결판 나고 나면 러시아가 빚에 올라 있어서요, 석유를 땅째 끌어다가 국제시장에 퍼부어야 돼요. 석유가 퍽 떨어진다고요, 저거 전쟁 끝나고 나면. 러시아 경제가 안 돌아가서 완전 망가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글로벌리스트의 그림도 아니고, 글로벌리스트 좌파 그림도 아니고 네오콘 그림도 아니에요. 고립주의 그림은 더더욱 아니고 다 끌려 들어갔는데.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아쉽게 느끼는 건 왜 트럼프나 트럼피스트들이나
혹은 그 심지어 터커 칼슨까지 왜 저렇게 고립주의를 깔고서 아주 시니컬하게 우크라이나를 보지?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괜찮았다. 미중 전쟁 벌려주고 할 땐 참 좋았는데 요새 좀 제가 비판적으로 보게 돼요. 트럼피즘을. 아, 저 사람들 미숙했었구나. 그러니까 전체 세계 시스템을 보는 눈이 없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만 해도 우크라를 자기 일같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가 러시아를 꺾어주면 일본도 중국을 꺾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중국 애들 들어와 봐라 이거야. 우리 다 들고 나서 싸워가지고 게릴라전에서 물리친다 이거야. 너희가 초초초 강대국이면 뭐하냐. 타이완도 그런 거고 우리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그러면서 그 나라 꼴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는 나라들은 우크라 사람들의 분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시니컬하게 보는 걸 보면서 트럼프나 터커 칼슨이나 이 사람들은 아직 세계 시스템이란 컨셉이 여물질 않았구나. 아직도 고립주의적인 그런 그 발상에서 많이 못 벗어났네. 제가 이제 그런 걸 어디서 느꼈냐면 그 미국의 그 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 보수주의자 연합에서 열리는 CPEC이라고 있죠. 그 정치 행사. 제가 2018인가 2019 CPEC에 제가 한국 그 회의에 제가 나가서 고든창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컨벤션 센터 1층에서 저게 벌어지는데 JCU, 일본 보수주의 연맹이란 이름을 가지고 와서 크게 이렇게 판을 벌렸더라고.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거의 사교 취급을 당하는 특정 종교 집단과 관계된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 아니 보수주의라는 걸 전 세계에 지금 전파해야 될 사명에 있는 ACU가 다른 나라의 챕터를 주면서 이름을 주면서 그러니까 자매 조직으로서의 이름을 주면서 그 나라 사정도 안 살피고 그냥 자기들한테 정치연금 많이 낸 데다가 그냥 줘. 그럼 한국은 통일교가 내면 되네. 혹은 저기 뭐 신천지가 내면 되네.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구나. 얘들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느끼고 돌아왔어요. 이거 오늘 처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새 트럼프가 우크라 사태에서 저렇게 냉소적인 반응, 그 다음에 터커 칼슨이 고립주의적인 걸 깔고서 냉소적인 반응 보이는 거 보면서 아, 저 진영이 아직 세계 시스템이 어떻게 간다라는 컨셉이었구나. 그러면은 못 이겨요. 그러면은 네오콘이나 글로벌리스트를 못 이겨요. 글로벌리스트 좌파를 못 이겨요. 왜냐면 그렇게 덜 여물면은 그 거대한 국무부, 그 거대한 미국 정보기관, 그 거대한 미국 국방부의 지지를 못 얻어내요.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의 지지를 못 얻어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 소개하는 그 티모티 스나이더, 여기도 그냥 터커 칼슨 그냥 쥐어 패버리더라고요. 그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걸 요번에 보고. 전 저 사람을 터커 칼슨을 알기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극도로 존중한 제가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갈게요. 자, 소련이 해체된 게 1991년 12월이죠. 소련 해체죠. 러시아 해체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91년부터 이제 옐친 체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엄청 날뛰었어요. 공산 체제를 해체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옐친이 공산당 반란을 진압을 하는 한편 서방에 구걸을 해야 됩니다. 그 운명이 그래요. 옐친의 운명이. 어느 정도로 무식하게 진압했냐. 1993년 공산주의가 득세한 의회를 러시아 의회를 대포로 쐈어요.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쫙 앞에서 대포 쏘는 거 구경하고 있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저게 사람 없을 때 쐈나? 아니에요. 의원들이랑 의원 보좌관들이 있을 때 쐈어요. 그래서 의원 및 보좌관이 약 140명이 사망합니다. 우리로 치면 여의도를 포위해 놓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군인이 대포 쏜 거예요. 옐친이 1993년에 저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로 밀고 나갔냐. 공산주의는
저기 소비에트는 잘못이 많았다. 소비에트가 러시아 민족을 핍박했다라고 주장해요. 공산당이 러시아 민족을 핍박했다. 그래서 러시아 민족 패권주의, 슬라빅 내셔널리즘이 저때 싹 틉니다. 저게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라빅 내셔널리즘, 러시아 민족 패권주의를 밀고 나가야 되니까 러시아 종교, 러시아 정교, 러시아 오소독스 처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죠. 참고로 스탈린 때 러시아 정교를 싸그리 숙청해버리고 가짜 신부들을 잔뜩 세웠어요. 그 러시아 정교 신부들을. 그 신부들이 지금도 신부예요. 나이 들어서. 그때 젊은 신부 됐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1950년 스탈린 체안이에요. 그때 20살에 젊은 신부로 들어갔어. 그럼 지금 몇 년이야? 지금 100살이네. 살아있겠네, 잘하면. 90살. 살아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그 민족 패권주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찬란했던 우리 슬라브 민족, 찬란했던 우리 러시아 민족이에요. 저게요, 이미 언제 저게 만들어지냐면 17세기, 18세기 때 이 짜르 체제를 합리화시키려고 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를 제3 번째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해요. The Third Rome. 첫 번째가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 두 번째가 지금 이스탄불, 옛날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제국. 그게 두 번째, 그걸 동로마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두 번째 로마라고 불러요. 세 번째 로마가 우리 슬라브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저 서드 로움을 주장을 하는데, 저 서드 로움을 이미 300년 전부터 나온 소리인데, 저거가 옐친과 푸틴 때 국시가 된 거예요. 국시. 저기 러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세 번째 로마에 대해서 좀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슬라브 러시아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나옵니다. 신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치에 의해서 피해자는 핍박을 받았던데, 실제로 예를 들면 나치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전쟁포로 100만 명을 스탈린이 집단 수용소에 보내서 시들게 만들어서 죽이잖아요. 왜냐? 나치에 대해서 포섭돼서 간첩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피해자는 핍박을 뚫고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켜서 세계적인 패권을 확립시켜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왔던 걸 되갚아야 된다. 이거 지금 중국 공산당과 굉장히 유사하죠. 피해자론 과거, 찬란했던 민족. 최근에 피해자론 과거. 이 스토리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러시아 파시즘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놓고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무슨 우파 농객이 아닙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라고 예일대 교수고요. 저는 트럼프를 알기 훨씬 전에 제가 전체주의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읽고 제가 거의 울 뻔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뭐냐면 1930년대 말 40년대에 동구에서 나치가 밀고 들어가면 나치에서 사람이 죽고 스탈린이 밀고 내려오면 스탈린에서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갈려가지고 그러니까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에 한 2천만 죽어나간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저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저런 책을 쓰다가 우울증에 걸렸겠다. 근데 우울증 안 걸렸어요. 저 죽음의 기록, 저 피비린내 나는 그 스토리를 엮어내면서 발굴해서 어떻게 역사서예요. 소설이 아니라. 어떻게 정신적 건강을 유지했나. 그게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 만나면은 영어 좀 읽는 사람 같으면 저 티모시 스나이더의 저 피해 젖은 땅을 좀 읽어보세요라고 항상 권했습니다. 이 티모시 스나이더가 이제 파시즘에 대해서 이게 파시즘이다, 저게 파시즘이다라고 학자에 따라서 주장이 많지만 대체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동일한다. 일단 첫째, 파시즘이라는 건 신격화된 일인 숭배가 있다. 두 번째, 찬란했던 민족 역사가 있다. 세 번째는 피해자는 핍박을 패권으로 극복하겠다라는
그 공격적 민족주의가 있다. 침략적 민족주의. 저 세 가지가 공격적 민족주의. 저 세 가지가 파시즘의 징표다라 그래요. 그게 이제 얘들은 이제 이 파시즘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신격화된 1인 숭배가 있다. 죽음, 피바다. 러시아의 경우엔 제2차 세계대전. 거기에 대한 추앙이 있다. 찬란했던 민족 역사에 대한 신화가 있다. 지금 러시아가 그렇다. 파시스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파시즘이라 낙인 찍는 것은 비논리의 극치이다. 현실을 거꾸로 뒤집어 막무가내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는 짓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를 두고 러시즘이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중국을 두고 차이나찌라 그러잖아요. 차이나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를 겨냥해서 러시즘, 러시스트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에요. 러시아 파시즘의 두목 푸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